주말에 보내드리는 고소의 전략입니다. 국힘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단일화는 될 것 같나요? 갑작스럽게 등장한 윤석열 어떤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제대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공감센터 장성철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갑자기 이제 부정선거를 다루는 영화에 나왔다. 영화관에 이제 왔습니다. 국힘이 충격에 빠져버렸어요. 자, 일단 노코멘트, 자연인이기 때문에 할 말 없다라고 했는데 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고 어떤 느낌이 처음 들었습니까? 저요? 예, 괴기하다라는 생각이 괴기하다. 들어요. 그리고 참 정신이 제정신일까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아니, 예. 본인이 12월 3일 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선관위에 부정선거가 있는 것 같다. 그거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었어요. 네. 헌법재판소 재판에 나가가지고 정말 많은 정황적인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도 제시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탄핵당했잖아요. 그러고 대선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선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부정선거 주제로 한 영화를 보러 간다고요? 그거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언론계 원로이신 조갑재 대표께서는 윤석열 반대말 뭐라고 한지 들으셨죠? 맨정신. 맨정신. 윤석열의 반대말은 맨정신이다. 저는 제정신. 제정신, 맨정신. 근데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모르고 한 행동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저분이 뭘 그렇게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2년 6개월 동안 국정 운영한 것을 보면은 즉흥적이었다. 기분대로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정무적인 판단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12월 3일 날 불법적인 비상계엄 하면 안 돼요. 네. 한덕수도 말렸다고 그랬고 정진석도 말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했겠냐고요.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화가 나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결국엔 비상계엄 한 거잖아요. 영화 보러 간 것도 왜 영화 보러 갔을까? 분석을 하는 게 무의미해 보여요. 그냥 누가 영화 보러 가자니까 아니면 영화 봐야 되니까 바깥 바람 쐬고 싶으니까 그냥 간 것 같아요. 네.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시죠. 가서 좀 힘 좀 받아오시죠. 그래? 그럴까? 가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 장면을 이제 바라보는 국힘은 김문수 후보는 특히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절호의 기회였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론자들과 결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예.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저런 영화 보러 다니고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거는 국민적인 상식에 맞지 않다. 자중해라. 집에 가만히 있어라. 재판 잘 받아라.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 보여라. 어디 지금 나돌아다니냐. 이렇게 딱 끊고 부정선거 관련돼서 지금 영화 보러 갔는데 우리 당 공식 입장은 부정선거 없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괴상하게 만드는 것은 우린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린 부정선거론자들과 절연히 결별하겠다. 딱 이렇게 메시지 냈으면은요. 네. 지난주에 윤석열 탈당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하고 절연하고 부정선거론자와도 결별하고 이러면은 그래도 좀 선거를 치를 만한 분위기로 가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저기 나들이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부정선거라는 뭐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선관위가 제대로 좀 조사해야죠. 이렇게 윤석열을 옹호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어떤 생각입니까? 선관위를 그냥 공격을 해버려요. 선관위 저도 여러 번 통화를 하고 내용도 다 보고 했는데 선관위를 공격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또 근거도 너무 약해요. 그건 부정선거론자예요. 원래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론자입니까? 부정선거론자입니다. 그렇지만 국힘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대선 후보가 됐더라도 본인의 신념과 고집은 저버리지가 않죠. 그리고 부정선거론이 없었다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다른 보고나 정보를 받지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 그래도 내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됐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나올까? 선거에 질까?
이러니까 부정선거론에 더 빠지게 되는 거죠. 여론조사하는 A 언론사, B 언론사, 뭐 존재감 문제를 떠나서 뭐 실명으로 거론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재명, 김문수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연속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 믿으세요? 아니면 전혀 믿지 않습니까? 좀 믿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뢰하는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15에서 20%의 격차를 좀 보이고 있고 오늘 이제 목요일날 발표된 MBS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잖아요. 네. 일관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특정한 언론사 공정이라는 네. 그 여론조사 회사에서 했은 또 한 에버리뭐라는 거는 회사도 네, 있고요. 그것은 한 5% 이내로 막 붙여놨더라고요. 예. 그거는 제가 바깥에서 느끼는 민심하고도 좀 다른 것 같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발표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기획된 여론조사, 뭐 그럴 수 좀 있죠. 심하게 얘기하면 공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보수 쪽의 결집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나요? 있죠.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캠페인 엄청나게 해요 지금. 그렇게요? SNS상에서 예. 봐라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우리가 단일화만 하면 이긴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조용히 하고 이준석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가 지지층이 조금 더 결집하고 결속하면은 우리 역전승할 수 있다. 그런 캠페인을 지금 계속 해대고 있어요. 지금 50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30 김문수 후보, 그리고 5 정도가 이준석 후보의 지금 지지율로 봤을 때 이번에 저런 식으로 제가 주장하는 가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집이 생기면 격차가 좀 줄어들 수 있다고도 보십니까? 오히려 그걸 본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더 열받아서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후자가 가깝겠죠. 오히려 더 격차를 벌여버린다. 그 결집은 생기지만 결국 격차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 더 멀찍이 가버린다. 박찬대 선대위원장이 아주 적절하게 메시지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교만하면 안 된다. 오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수치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 지금 한 표가 부족한 절실함을 갖고 선거 임해야 된다. 그렇게 메시지 관리를 하고 네, 있잖아요. 내부 단속을 되게 세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만약 민주당 입장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60%의 득표를 얻을 수 있어. 우리 목표는 58%야. 우리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길 거야라고 하게 되면은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 그래 내가 안 나가도 그냥 이길 수 있겠는데 큰 차이로 이긴다며 그럼 나는 놀러 갈까 아니면 등산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상황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만약 저렇게 붙는다고 하면은 민주당 진영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일 났네. 우리가 조금 더 세게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 밀어주고 투표장에 나가야 되겠네.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을 더 결속시키는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보면 저런 이제 가짜 여론조사로 의혹을 받는 것이 있더라도 격차는 오히려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근데 그게요 결국에는 중도층이나 아니면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사기 진작용 같아요. 예. 지금 워낙 다른 여론조사 보면은 만방으로 깨진다라는 예. 조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5% 이내로 줄어들었으니까 후보님 우리 여론조사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붙었습니다. 후보님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선대 관계자들 모아놓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따라 붙었다. 네. 하루에 0.5%만 우리 지지율 끌어올리도록 좀 더 캠페인 강화하자. 그러니까 자 당협위원장들 의원들 선거 활동 어떻게 하는지 매일매일 보고서 써내라. 우리가 지금 5% 이내로 따라 붙었다. 너희들이 노력하면 된다. 이런 식의 내부 사기 진작용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민심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당에서는 표정 관리든 아니면 지금 상황 관리든 한쪽은 안 되는 집은 잘 놉니다라고 하면서 결집을 시키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맞아요. 현장에서 죽기 살기로 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민심은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사람은 윤석열이 하는 행태, 선거 부정과 관련돼서 김문수가 보이는 태도 때문에 오히려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런 일종의 심판의 열기가 더 높아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투표장에 가지 말자 이게 아니고 제발 하루라도 빨리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외국민 투표가 무려 25만 명이 역대 맞아요. 최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민심이 식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통계로 잡혀서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봤을 때 이 에너지가 응징 심판 투표를 하겠다는 민주당 지지자가 많으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가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말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투표장에 가자. 이렇게 질문 드리면 어떻게 좀 샤이 보수 없어요. 샤이 보수 없다. 쉐임 보수예요. 쉐임 보수. 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희한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불법 비상계엄하고 탄핵당하고 그거를 옹호했던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 부끄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응답률도 낮아지고 투표율도 낮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떻게 찍어요, 솔직히. 전 정말 보수파 쪽 사람이고 제가 투표장에 한 번 안 나간 적이 있어요. 예. 2017년도 대선 때 예. 박근혜 탄핵당했을 때 예. 이거는 보수가 후보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저 투표장 안 갔거든요. 예. 그 전에는 무조건 저 보수파 찍었거든요, 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서 마지막에 제가 물어볼 질문이 장성길 소장 투표장에 갈 건지 누구 찍을 건지 오늘 꼭 제가 밝혀드릴 테니까요. 일단 지금 이제 오늘 요 이제 주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네. 좀 더 해 나가겠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민심과 관련해서 하나만 예,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여기 스픽스 방송하기 전에 요 옆에 그 대표님도 자주 가시는 식당 가서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혼자. 예. 그 갔더니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예. 알아보시고. 그러더니 거기 이제 네 분이 일하고 계시는데 조용히 오셔가지고 그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당연히 되시죠. 그랬더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이재명 후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불법 비상계엄하고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네 번의 후보가 어떻게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있냐. 그거는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진짜 하루라도 빨리 투표율이 왔으면 좋겠다.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쉐임 보수하고는 너무나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그럼요. 것이다. 대구 경북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대구 경북도 아는 분들 많잖아요. 맞죠. 제가 지금도 믿지는 못하겠는데 일단 분위기는 엄청 좋고 민주당에 네, 대한 분위기가 좋고 이재명 후보 30% 넘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22%이고 대구 경북 합쳐봐 22%였는데 이번에 30%를 넘겠다. 35%까지 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대구 경북에는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는 김문수 아니냐라고 뭉칠 가능성. 뭐 수도권 그리고 충청 다 빼고 대구 경북이 지금 정서적으로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는 장성걸 소장이 누구나 잘 알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보다는 훨씬 많은 득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30%는 기본적으로 넘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예. 권오을 의원이 거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이전에는 뭐 선거운동 하면은 손가락질 당하고 막 혼나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아주 분위기가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 경북에서도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지도부가 막판에 한독수로 막 후보를 교체하려고 한 것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커요. 당원들 사이에. 네, 그래서 엊그저께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 갔잖아요. 네. 그래서 김문수 선거운동하러 갔지만 한동훈 이름이 많이 나왔잖아요. 대구에서도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들이 국민의 후보 찍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투지, 기세, 사기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 후보에 대해서 선거운동 하는 그 당협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렇게 열의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경북 의원들하고 모여가지고 며칠 전에 퍼포먼스를 하나 하더라고요. 네,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그 옆에 이제 대구시당 당사 있는 거 아시죠? 몰라요. 네. 그 옆에 시당 당사가 네. 있거든요. 이제 국민의힘 당사 옆이 이제 바로 대구지방법원인데 그 앞에서 이재명 절대 권력자로 바뀔 것인데 뭐 거기서 이재명 막 성토대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독재를 지금부터 막아야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던데 그렇게 위기감을 고조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지역구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서 유권자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법원 앞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퍼포먼스를 할 때 한꺼번에 모였을 때 법원이나 검찰 앞에서 뭔가를 우리가 보여주자라는 그 발상이 지금 현재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지역구별로 다 가서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안 하니까 그 모였을 때 한번 보여주고 가자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니냐. 후자가 더 큰 것 같아요. 후자가 더 크다.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은 지역구민들 반응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예전과 같은 반응이 아니란 말이에요.
윤석열 아니면 그 전에 박근혜 그때 정말 야 우리가 확실하게 밀어줘야 된다. 정말 열심히 한다. 박수 쳐주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호응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에 최고의 낮은 득표율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대구 경북이 그 정도이면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여론조사로도 나타나잖아요. 예. 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어요. 네, 예. 그런 분위기가 지금 그냥 여론조사 수치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한 열흘 정도 없어요. 남았습니다. 없어요. 이재명 후보의 특급 도우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특급 도우미. 윤석열. 조경태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 윤석열- 민주당 선거운동원 1호가 바로 윤석열이다. 하여튼 명예선대위원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참 분위기 좀 끌어올리려고 할 때마다 안 돼.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끌어올려지면 안 되고 이 지지율이 붙으면 안 돼. 내가 나서야지.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끔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시죠. 선대위 내부 분위기는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안철수는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같고요. 한덕수는 아예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홍준표 건도 제대로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선대 분위기는요. 뭐 우리가 뭘 해서 뭐 어떻게 될 수 있겠어? 이길 수 있겠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지금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에 벌어지는 당권 싸움에 보다 더 열중하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사단 하와이에 보내서 홍준표한테 구애를 하고 계속 그 이준석 후보한테 단일화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네. 구도 자체가 너무나 많이 기울어져 버렸고 TV 토론을 보면은 후보들 간의 역량, 능력들이 드러나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뭐 이준석,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어떠한 선거 전략을 짜더라도 이건 백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냥 그냥 뭐 회의하라니까 회의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뭐 활동하라니까 활동하고 뭐 보고서 쓰라니까 보고서 쓰고 이런 거지. 우리가 뭐 역전승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렇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그래도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분위기도 아니다. 만약에 좀 적극적으로 선대위가 활동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메시지 예. 그리고 새로운 선거 전략, 새로운 어떤 득표할 수 있는 행위들이 나타나야 돼요. 아이디어가 막 나와야 되거든요. 나온 거 없잖아요. 지금. 네. 뭐가 있어요? 그냥 단일화하자라는 거.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제가 만나보는 분,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준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이번에 우리가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면 다 죽는다라는 각오로 이런 열기가 식지 않던데 이제 얼마나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지 볼 수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득표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예. 최소한 50% 이상 넘어야 될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었던 51.6%를 넘어서서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정권 출범의 정당성 그리고 출범하고 나서 본인들이 국정 운영하는 여러 가지 명분과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빙으로 만약에 거의 끝났다고 봐요. 오차 범위 내로 끝났다고 봐요. 네. 대선이. 그러면은 뭔가 새롭게 주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새로운 정책, 뭐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또 발목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득표를 끌어올리려고 죽기 살기로 할 것 같아요. 장 소장님 보시기에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뭐 A사, B사 여론조사 빼고 가짜로 의심받는 거 빼고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쭉 해왔던 그런 것들을 통계치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대체로 뭐 50대 30대 5 정도 되는 것이 자 막바지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더 좀 격차가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수렴해서 좀 좁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약간 좁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좁혀질 수 있다. 국민의힘도 지지층들이 좀 결집을 할 것 같고 네. 그걸 이제 이준석에게 표를 줄지 아니면 김문수로 표를 줄지 그거는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여론조사 보면 50% 넘거나 51 아니면 46, 47 막 이렇게 예, 예. 혼재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기권표라든지 무효표라든지 이런 거 내세우면 빼면은 무응답층 또 빼고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50%는 안정적으로 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앞에 지지율이 4자를 그리느냐 3자를 그리느냐 이거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선거 예. 이기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래도 앞에 40% 정도는 나와야 우리가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지. 앞에 3자를 그리는 순간 우리는 이제 내란 세력, 불법 계엄 동조한 세력 이렇게 국민들한테 매도당하고 국회 내에서 어떠한 야당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그래서 목표가 여기는 4자 그리는 게 목표예요. 그럼 40으로 가느냐 아니면 30으로 이렇게 낙하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30으로 낙하를 할 가능성 30대 초반, 중반.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한 53% 얻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는 한 35, 37. 예, 예. 이준석 후보는 한 12에서 15 정도 얻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준석에 대해 상당히 잘 보고 계시네요. 이제 TV 토론이 이제 금요일 날 있고 예. 또 이제 화요일 날 있잖아요. 예. 이준석 후보가 전략을 좀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 경제 토론회 때는 김문수 후보는 좀 무시하거나 질문을 안 했었는데 두 번 토론회 때는 좀 김문수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보수 우파의 후보로서는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장성철 소장은 유독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좀 잘한다 이렇게 좀 내용도 좋다 또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것이 좀 주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관적이죠. 12%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는 뭐 잘하면 15까지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15까지 간다. 그러니까 네. 보수파의 미래에 좀 우리가 힘을 실어주자라는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고 캠페인을 좀 거기에 집중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준석 자, 후보. 그 이야기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김문수로 가는 표를 이쪽으로 이제 끌고 그렇죠. 와야 한다. 예.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런데 왜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저 얘기를 하고 또 김문수 후보도 단일화 열려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건 좀 뭐 제가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준석 페이스에 지금 말리는 거죠. 단일화 할 것처럼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끌어다니면서 아니에요. 이준석이 페이스 말렸다고 봐요. 그건 저는. 이준석이 페이스에 말렸다. 예, 국민의힘 그래요? 페이스에. 아,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단일화 이슈를 던지니까 언론에서는 계속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간의 단일화 이것이 정치권의 이슈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상승하는 거를 막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준석 후보는 어차피 안 되니까. 우리랑 단일화 할 거예요. 아. 표 주지 마세요. 예. 이런 효과도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 말렸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날에 저희 이제 뭐 기자들이나 정치인들 전화 안 받겠습니다. 저희 뭐 공보팀에 물어보세요. 차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더 이상 단일화 이슈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런 것 같고 단일화 이슈를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핑계거리를 또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선 패배에 대한 네. 책임을 이준석이 단일화 안 해서 졌다. 그때 만약에 단일화 해가지고 분위기 끌어올렸으면 선거 용지가 인쇄가 되기 전에 우리가 단일화 했으면은 양자 대결 구도 해가지고 우리가 분위기 쫙 끌어올려가지고 이길 수 있었는데 이준석 쟤 때문에 졌어요.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렇게 책임 전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단일화 이슈를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김문수 후보 쪽에서 이준석을 희생양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럼요.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예.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핑계거리 살기 위해서 면피하기 위해서 이준석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단일화는 아예 물 건너갔다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까? 이준석 후보랑도 제가 계속 연락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이준석 캠프에 있는 핵심 관계자들하고 연락을 했는데 단일화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은 명분과 실리를 다 잃기 때문에 예.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 이준석은 어쨌든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인데 김문수는 그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국민의힘의 다수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다 윤석열 만세 이랬던 사람들 아니냐. 그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단일화를 하냐. 명분이 없는 짓 아니냐. 그런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실리가 없다라는 것은 거대 정당의 후보랑 군소정당 후보가 단일화 해가지고 군소정당 후보가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명분도 잃고 후보 출마도 못하는 실리도 잃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선 끝나고 나서 이준석은 뭘 가지고 정치를 하냐.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단일화 안 한다. 단일화하는 방법도 하나 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 사퇴시켜라. 그리고 보수우파 국민의힘 후보 나다.
이렇게 하면 단일화되는 거다. 그런 메시지로 저는 계속 읽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나에게 다 몰아서 경쟁진 후보 누구냐 이제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럴 거지. 어떻게 김문수 후보를. 윤석열 하는 거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그냥 근데 상상을. 그때는 예. 윤석열을 내세우면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어라는 예.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차이가 크잖아요. 네. 구도상, 뭐 여러 가지 인물상, 뭐 정책상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한 게 없어요. 선거 이길 수 있다라는 건 망상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용이라기보다는 대선 이후에 당권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실제로 이준석 후보한테 당권 주겠다라고 누가 제안한 건 맞기는 맞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국민의힘 아니 저 개혁신당의 개혁신당,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한두 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당권을 주겠다라고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러면 실명으로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한두 명이 아니면 한 몇 명 정도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선 중진 또는 후보 중에서도 제안한 사람이 있다. 기존에 그러니까 출마했던 두 자리 사람. 숫자 넘어가냐 그랬더니 두 자리 숫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한 일곱 여덟 명이 아닐까. 그런 당권을 생각이 듭니다. 주겠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랑도 상당히 친한 분들도 많이 있고 예. 이동훈 그 수석 대변인 있잖아요. 예, 예. 이 사람은 한국일보 출신의 조선일보에서 정치부장하고 논설위원 했어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 때부터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관계가 아주 돈독합니다.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편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당권을 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김문수는 이제 끝났으니까 한동훈한테 주느니 차라리 이준석 너가 와서 이걸 당을 장악하라 뭐 이런 정도의 계산이 있었겠네요. 그 얘기죠. 그 얘기죠. 야, 우리가 한동훈한테 줄 수 없잖아. 차라리 예. 네가 낫다. 예, 예. 우리랑 같이 손잡자. 이런 거죠. 한동훈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비호감 의원들이 많아요? 한동훈 후보가 먼저 발톱을 드러냈어요. 예. 내가 당권을 잡으면 다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가만히 안 둔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당대표 되는 걸 두고 봐요? 그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걸 두고 보냐고요. 못 보지.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에 대해서는 계속 해코지를 하는 거죠. 단일화 안 되고 지금 이대로 자 지나쳐서 대선 끝이 났습니다. 국힘 당권 누가 잡습니까? 한동훈이 제일 유리합니까? 아니면 김문수, 박, 권성동, 쌍권이 좀 주도한다? 저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는 전당대회가 안 열릴 것 같다라는 쪽의 가능성이 있어요. 흑! 왜냐면- 비대위 체제로 그냥 가져간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연히 정치 문법으로 보면 지난번 한덕수 옹립을 실패했을 때 그만뒀어야 되잖아요. 예. 솔직히 원내대표가 대선 과정 중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 근데 그냥 대선 과정 중이니까 당의 중심을 잡아야 돼서 그냥 원내대표제 안 그만둔다 그러잖아요. 대선 지더라도 안 그만둘 것 같아요. 임기가 12월 달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야당 됐고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뭐 이렇게 한번 추스려가지고 뭐 비대위원장도 해보고 뭐 아니면 비대위원장을 영입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총 열어요. 6, 70명이 그런 윤핵관들이거나 윤핵관들에게 기생해서 살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같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읍시다 그러겠냐고요. 그래 우리 야당 비상 상황 권성동 대표 계속 하세요. 저 이재명 대통령이랑 대학 동문이기도 하고 말도 통하니까 그냥 한번 일단 해보세요.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오버랩 되는 게 있네요. 지난번 윤석열 파면되자마자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고 당연히 뭔가 비대위 체제로 다시 전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란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대로 하고 비대위원장 권한 대행을 야 그런데 지금 장성주 소장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은 대선이 끝났는데 패배한 정당이 전당대회 없이 기존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자고 하는데 다수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충격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당연히 비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총 지휘했잖아요. 예. 그럼 비대위원장은 사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당의 지도부가 권성동밖에 안 남아요. 그럼 권성동까지 사퇴를 시키면은 지금 지도 체제가 와야 되니까 일단은 비대위 체제가 구성될 때까지 권성동 해라.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새로 오면은 권성동만한 사람이 없으니 그냥 원내대표 계속 하세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국난을 극복해야 되는 신정부가 그 일에 매진하고 있을 때 국힘 내부는 대혼란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겠다. 대선 끝나고 나면. 자중질환이죠. 자중질환 이게 수습도 안 되는 상황.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핵관들의 대장도 지금 없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는 배지가 아니잖아요. 예. 바깥에 있잖아요.
그리고 소수란 말이에요. 16명에서 2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에 한 17명 정도가 한동훈계란 말이에요. 90명은 한동훈계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도권을 한동훈계가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고 전당대회를 하자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야당 돼 가지고 비상 상황인데 지금 전당대회 가지고 당권 먹으려고 하냐? 당신 말이야 선거 기간 동안에 제대로 화끈하게 도와주지도 않아 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오히려 한동훈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죠.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108명,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오히려 당심이 그대로 반영 안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비대위 체제로 한다라고 하면 그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네. 전국위원회 열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추인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다 결정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뚜렷한 대안도 없는데 없잖아요. 그냥 이대로 가라고 하면 그 뒤에 어떤 그림이 저는 예상되는데 정말로 국힘은 재생불가 정당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비민주성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2년 6개월 동안 저 사람들이 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이고 회계망측한 일들이 계속 밝혀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 기생해가지고 한 몫을 해먹었던 윤핵관들의 불법이고 부정부패한 상황들도 다 많이 뭐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이나 경찰발로 계속 나올 거란 말입니다. 쑥대밭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자, 양자택일로 놓고 보면 그래도 자성을 한 뒤에 내부적으로 개혁을 해보자라는 것의 가능성과 차라리 이 정도면 해체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위헌정당 해산 신청돼 가지고 헌법재판소 결정하는 대로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있다면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다. 뭡니까? 그냥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예. 일단은 지키자 그런 예.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개혁은 무슨 개혁이야? 개혁은 뭐고. 무슨 개뿔 그냥 네. 그대로 있어 네. 다음 총선 때까지 가면 되니까. 그렇죠. 총선은 아직도 한 3년 가까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깨지더라도 예. 아니 내가 그 3년 후에 나 다시 공천받고 배지 달면 되는 것이지. 영남권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야. 그러니까 대선에서 지고 지방선거에서 지는 선거 치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신 차릴 가능성이 없어요. 더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패배를 했는데도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기를 못 만든다. 그게 국민적인 신망을 가진 그리고 지지도가 높은 보수파의 지도자가 없잖아요. 네. 지금 구심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뭉쳐보자. 그냥 들새또처럼 하나의 대장은 없고 그냥 서로 뭉쳐가지고 자기 자리 지키기 급급한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하실 겁니까? 네. 투표할 사람은 정했습니까? 전 뭐 이준석 후보에게 한 표를 줄 생각입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네. 한 표를 준다. 그래도 보수파의 미래가 이준석 어깨에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보수파의 지도자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반대한 사람,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사람. 그 기본이 있어야 돼요. 네. 그 기본이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이나 중도보수 우파에서는 한동훈과 이준석밖에 없어요. 출마한 사람이 이준석이잖아요. 네. 그럼 이준석 저는 찍어줘야 된다. 차선으로 봅니까? 차선이고. 차선이죠. 최근에 이준석 후보의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예전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봤던 부분하고 좀 달리 날이 너무 서 있다. 화가 너무 많이 났다.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요? 감정 표출이 너무 심하니까 야 그래도 대통령 선거인데 뭔가 본인의 존재감을 좀 안정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좀 그런 면에서 많이 못 미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예. 이제 제가 쓴 책에는 대통령 후보가 되는 법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후보를 피곤하게 하면 안 된다. 네. 후보를 피곤하게 하면요 나오는 표정이나 메시지가 날카로워져요. 네. 감정에 실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국민들이 금방 알아요. 네. 좀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을 해가지고 옛날과 다른 모습을 보여요. 흥분되는 모습. 네. 피곤하게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준석 뒤에는 뭐 천하람, 이주영 이 두 의원이 있지만
정말 상황을 안정적으로 경륜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뒷배경이 없어요. 네. 도와주는 뭐 의원이라든지 뭐 원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것이 현재 이준석 후보의 모습을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도와준 사람이 없는 것도 맞지만 누군가 조언을 해도 잘 안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요. 본인 입으로도 계속 얘기하죠. 뭐 얘기하면 아이 내가 뭐 바뀌겠냐고. 그래요? 네. 장 소장님은 좀 진심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하고요. 예, 예. 이제 뭐 연락이 오면은 제가 그냥 상담도 하고 제 얘기 해주고 그러지. 어차피 뭐 제 말 안 들을 건데 예. 제가 못하러 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젊은 우리 정치인이 좀 말을 잘 듣고 좀 정교하게 이렇게 다듬고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좀 신뢰를 받으면서 뭔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나는 똑똑하다. 아니, 내가- 뭐 똑똑해봐요.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아니 이제 제가 봐도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똑똑하지만 그것은 제3자가 평가하는 것인데 내가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도 되라는 게 어딨냐고. 나는 똑똑하다. 내가 예. 판단하는 것은 맞다. 결국엔 그게 강합니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나는 정치권에서 지난 1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어. 내가 한 경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 비할 때가 안 돼. 예. 그래서 나는 나의 경험과 나의 똑똑함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은 내가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뭐 저는 뭐 더 이상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고요. 지금 김상욱 의원이 이제 지지 선언을 하고 지금 당적도 바꿨습니다. 이제 민주당 입당했고 그리고 뭐 잘 알고 지내는 우리 김용남 의원이나 네. 허나 의원이 네. 다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 네, 선언했는데 네,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으로서는 천군만만 얻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보수파에서 활동하던 여러 가지 역량과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 진영으로 가서 국민의 후보를 비판한다든가 아니면 이준석 후보를 비판을 하게 되면 그 화력의 효과는 2배 이상 효과가 있거든요. 네, 예. 그냥 민주당 인사들은 에이 상대방이니까 그냥 원래 비판하는 거지. 그렇지만 원래 같이 활동했는데 잘 아는데 저렇게 비판하는구나. 뭐 맞을 수도 있네. 이렇게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이득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김용남, 뭐 허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맞지 않은 곳에서 정치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맞는 곳에 가서 또 권력을 가진 쪽에서 정치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 생명력을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겠죠. 3자가 아니고 잘 아는 사람으로 차라리 민주당이 잘 갔다 이 생각은 좀 듭니까? 전 잘 갔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이제 정치할 사람이 아니기 예,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정당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분들은 정치할 분들이고 하고 예.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자기의 정치적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뭐 뜻과 의지와 뭐 본인 생각과 판단에 맞는 쪽하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지지- 저는 진영을 옮기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지지 선언하기 전에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했고요. 예. 김용남, 허은하 의원은 그런 적은 없어요.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이 약간 엇갈려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람들의 위치에서 보면 잘한 선택이다라고 네, 네. 하셨고 민주당도 괜찮은 영입이고 너 괜찮다. 근데 장 소장은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진영을 옮기는 건 안 좋아하고요. 특히 이제 양지를 찾아가는 의원들 예. 그거 안 좋더라고요. 양지라고 봐야 됩니까? 이제 아니 실업계- 지금 이제 권력을 잡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양지죠. 실제로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치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실제로 중도 보수의 색깔을 가지고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 실용 노선으로 갈 때 양쪽이 경쟁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보수 빅텐트를 이재명 후보가 만들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모르신 그게 매우 말씀. 성공적이거든요. 성공적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민주당 안에서 경쟁을 한번 보자.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수도 있어서 그럼요. 잘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잘했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선거 전략으로 비판할 대목은 없어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 신념이 어쨌든 진영을 옮기는 거는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 네. 자기 자신이 정치를 시작을 했고 거기서 배지를 달았다면 그냥 그 안에서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뭐 건데. 이준석도 그렇게 보면 나와가지고 있다가 쫓겨났죠. 개혁신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준석은 뭐 쫓겨났죠. 사실 뭐 내용적으로 보면 쫓겨났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지향이 어느 공간에서 더 활용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선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나 선거에 임하는 거는 흠잡을 데가 없다. 예, 예.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외연 확장도 잘하고 있고요.
윤여준 전 장관 뭐 고령이시기도 하고 현역에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었지만 네. 보수 우파 진영에서 상징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내놓는 메시지 이런 것들은 다른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내놓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커요. 설득력도 크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쪽의 분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좀 통합, 연정, 화합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잘하는 선거 전략이 아니냐. 실제 6월 3일 날 이제 신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근데 이미 출범한 거 아니에요. 출범한 것이다라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제 말씀을 일단 해 주셨는데 국정 운영도 매우 잘할 것이다. 지금 국난 극복을 제대로 이번 추석 전에는 뭔가 이제 내수시장 그리고 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또 대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을 우리가 해내는 이런 것들을 잘할 것이다. 아니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 판단 유보하겠어요. 판단 그거는. 유보한다. 첫 번째 제가 보는 관점은 누구랑 같이 일할 것이냐 아직 네.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예. 총리는 누구 시킬 거고 강요 장관들은 누구 시킬 거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참모들은 누가 될 거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네. 세팅을 하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한 1년 동안 적폐청산한다고 다 허비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의 잘못한 것들, 윤핵관들이 잘못한 것들 당연히 법적으로 심판받아야 되고 문제제기가 돼야 되고 하지만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해야 될 개혁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경제 살리기를 좀 등한시한다거나 좀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전 정권 탓하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조화롭게 잘 하실 것인지 한 달 정도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장 소장님 저를 믿고 엄청 잘할 것이다. 생각보다 네. 너무너무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초기에 위기 극복의 에너지를 충분히 발현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믿어주시죠. 네, 네. 뭐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고요. 저도 어차피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예. 저는 뭐 그쪽 진영에 있지는 않지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잘하길 바라고 예. 잘했으면 좋겠고 응원하고 그럴 겁니다. 아마 이제 관료들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총리 후보도 뭐 거론되는 분들을 보니까 매우 국민들에게 신망받는 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네.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위기 극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전제로 이제 갈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적폐청산 있지 않습니까?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을 명확하게 해야 해야죠. 된다는 것은 그거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이 적폐청산이다. 해야죠. 그래서 그 단어를 동일시하고 그 외에 달려갈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란 세력 지금 이미 드러나 있고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빨리 수사를 해서 정리정돈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교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될 수 있잖아요. 정말 미국 트럼프랑도 협상을 해야 되고 윤석열 정권 동안 망가진 대러시아, 대중국 외교 라인도 복원시켜야 될 거고요. 9월 달에 아펙 세계 정상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주도자가 돼가지고 정상회담을 개최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도 충분한 준비를 정말 잘하셔가지고 외교 역량을 잘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정부가 출범했다고 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장성규 소장님과 인터뷰하면서 다양한 의견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잘 버무려져서 결국 이재명 정부 출범과 그리고 지금 국난 극복이라는 이 중타제한 위기를 제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1644-1236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보험과 관련된 상담, 문의 그리고 내가 지금 들어있는 보험, 앞으로 들어야 할 보험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더 착한 보험 1644-1236 010-7612-3303으로 직접 전화하시거나 문자 남겨놓으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 상담까지 해주시니까요.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착한 보험에 연락하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조언이 가능한 아주 훌륭한 일종의 기업 집단입니다.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구를 방문하시거나 대구에 계신 분들은 한우의 식대구 명소 경성 한우를 꼭 좀 이용해 주십시오. 1등급 원뿔 한우를 100g에 11,900원부터 판매하는데요. 가성비 가심비가 아주 좋습니다. 053-573-8900이고요. 저기 가시면 정계환 이야기하면 좀 더 대접을 잘해 줄 거니까요. 대구 가시면 경성 한우 꼭 좀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141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에 맞춰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근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함께 인사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